아직 그 올라간 폭에 비해서 떨어진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아예 실종된 상황이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되어 온 시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수요 위주의 정상적인 시장 수준의 가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호는 오늘 모신 분은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는 눈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로 계시는 박은정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요즘 이제 참 이슈가 많은데요. 보니까 2021년에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미 부동산은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세금 폭탄에 대한 뭐 이러저런 그 경고를 하신 걸로 나와서 뭐 지금도 그런 스탠스 유지하시는 거죠? 네,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2021년도면 그때 집값이 한참 오를 때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2021년도의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21년 초반 정도, 그러니까 한 4월, 5월 정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게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도 그 4월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 18년도에 이제 금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감소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격 상승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풀어지는 시기가 왔고 또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실제와 너무 많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유지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는 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아마 그때는 한참 오를 때라 그 네. 책이 나오고도 얘기하시고도 좀 더 올랐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 뭐 어떤 근거가 없이 뭐 얘기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오히려 또 좀 자산가 분들조차도 사실 이렇게 과열되는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나름대로 근데 네. 이제 그 우리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그 어떤 그 자산 가치를 평가하시는 부동산, 네. 예, 자산 가치를 평가하시는 업무라 네. 더 말의 어떤 신뢰랄까 이런 것들이 좀 신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박감사 리얼 아이 네, 운영하시는 유튜브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셨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후로 좀 더 정점을 좀 찍고 이후로 좀 더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단기 정말 빠르게 내려온 거 아니냐, 뭐 20, 30% 내려온 곳도 있으니까 이제는 또 살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쌓였던 요인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또 똑같이 일반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장을 과열시켰던 원인이 사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부족해진다 이런 논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작이 됐고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도 과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런 시장으로는 자기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또 이제 기축을 많이 이제 앞다투어 매입하는 형태, 빚을 많이 내서 그래서 영끌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이런 흐름으로 갔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가변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수요라고 하면 이 자산이 엄청난 이익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가 또 가수요로 일부 유입이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그 수요가 폭발을 하면 그만큼 공급이,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원래 정상적인 시장 수준보다는 높은 상태로 결정될 수 있고 그런 흐름을 보여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받쳐줄 수 있는 가격이라면 꾸준한 거래량과 또 그만큼의 어떤 그 풍부한
자산이 있는 상태여야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꺾이는 모습도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근데 오른 시간도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을 보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뭐 30-40% 빠졌으니까 이제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기간을 늘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 그 올라간 폭에 비해서 떨어진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생각하는 이 정도 30% 이상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직도 더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저는 있다.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요즘은 이제 바닥쯤이겠다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주택 가격이 적정 수준이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표로 이제 PIR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어떤 소득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그러니까 기간이라든가 어떤 그 금액이라는 거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는 수치적으로도 나타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물건이든 간에 이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 또 생활 수준 그 사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수억이 뭐 한 6개월 사이에 몇 억이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 왔어도 거래량이 살아나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시장이 완전히 침체됐던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택시장 부분에 있어서 한정지어 본다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실수요 위주의 정상적인 시장 수준의 가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과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준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거는 2017년 이전의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폭등하기 전에 폭등은 사실은 14년부터 어떤 빚내서 집사 그 이전에는 사실은 주택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장이었고 그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어떤 이제 대출을 통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작이 됐었고 그런 게 효과를 발휘한 게 한 2, 3년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17년도는 그 조금 그런 게 반영된 눌려 있던 게 어느 정도 반영된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지금 많은 분들이 월급 받아서는 도저히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 포기하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풍조가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가 그래도 월급장애가 그러니까 정상화 됐을 때 시장이 꼭 그렇게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그 정상화된 가격이라면 지금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2017년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잘 안 와닿아서 고점 대비 저는 70%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고점 대비 30-40% 떨어졌다면 또 그만큼 더 또 빠져야 정상화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럼 상당히 그렇죠. 깊게 보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겠는데 네. 직접 부동산 감정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가? 더 많이 좀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상 네. 이론적으로 그 정상화된 가격이 그 정도고.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어떤 사실 요소들만 갖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심리가 또 심리적인 있어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해온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 하락 수준만큼 사실은 바닥을 찍을 수 있을지 어떨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소비와 큰 결단이 필요한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재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뭐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수치적으로는 아, 나 집 사고 나서 몇 억 올랐어 이런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그 가격에 내놔도 팔리지는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실질적으로 이걸 내가 환급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한 수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이 있으신 분은 그 아무래도 좀 서운하겠죠. 네. 근데 또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참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은 다시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 그 다음에 집값이 반등을 하고 있다. 상승세가 뭐 하락폭이 줄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지고 이제 반등하나 보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사야지.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살아난 부분에 있어서는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산 부동산 대책은 거의 모든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규제를 풀어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수치는 평균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꺾이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금리 인상 이전에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아예 실종된 상황이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되어 온 시장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거래가 아무런 외부적인 위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멈췄던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런 시기를 겪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와중에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거래가 이어지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온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반짝 지금 뭐 조금 거래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어떤 시장의 반등을 말하기에는 좀 미약한 수치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조금 관망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바닥을 딛고 좀 뭐라 그럴까? 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됐든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받든 이제는 좀 상승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신호, 네. 그 지표 이런 게 있을까요? 시장의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호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집 얘기 안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어떤 자산에 대한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함으로써 나는 나의 소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 네. 얘기는 그만큼 가수요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고, 그러한 거품이 좀 제거되는 시기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책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정부가 정책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당근책을 내놓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네. 정부에서 양도세 면제 네네. 몇 년간 네. 해주는 거, 그때가 마지막 신호. 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정책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만큼 거래가 사라진 시장이었고, 또 부동산이 어떤 침체를 겪게 되면 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세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시장이 살아나게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정도까지 이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거는 양도 차익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매입한 금액 대비해서 나중에 팔 때에 얻게 되는 그 어떤 불로소득과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 자체도 정부도 좀 내려놓은 거죠. 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좀 바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네. 최근에도 뭐 사실 1월서부터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시장의 평가로는 파격적인 대책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의 반등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판을 돌리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집을 살 정도의 자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또는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 집을 사줄 수 있는 시장, 이 두 가지밖에 지금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풀어주고 또 청약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풀린 거고, 또 무주택이나 뭐 1주택자한테도 대출 부분을 완화해줘서 결국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빚을 감당해야 되는 거는 가게 개개인이잖아요. 그럼 개개인이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그 판단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금리 환경에서 또 그리고 절대 금액 자체도 사실은 자기가 20년, 30년을 일해서 과연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내준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이 빚을 질 것이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면 실수요자 또는 뭐 이제 주택을 또 여러 개 소유하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이 정도의 레버리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집을 샀을 때 뭐 올라도 좋고 안 오르더라도 내가 이걸,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입에 나설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 절대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 그 금액을 감당하기에는 금리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꺼려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많이 대책을 풀어줬어도 막 폭등하는 거래량을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전세, 네. 그러니까 전세난이 아니죠. 역전세난.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집주인들이 전세 들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 갈까봐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전세가 자체가 어쨌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주택에 대해서 이 정도의 사용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금액이 전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전세금을 이제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자금을 축적하는 어떤 강제 저축의 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기반이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종잣돈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전세금으로 보통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네. 이런 시장이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이제 일반화돼 버린 거죠. 그죠. 전세 보증금 대출, 정부에서 또 대출해 주니까. 대출을 해주니까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 자산을 가지고서는 집을 이제 빌렸었던 건데, 지금은 그거에 대출을 추가로 더 활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로 사는 경우, 뭐 예전에 내가 뭐 이사 가거나 뭐 복비를 지불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거만큼 어떤 이자를 내고 그냥 전세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형태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살아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자체가 어떤 시장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 왔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달라진 금융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월세를 내는 게 차라리 더 싸고, 아니면 또 심지어는 이 돈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집을 담보로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상황에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세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가
떨어지면 내가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이 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주인들도 이걸 상환할 능력이 지금 사실은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전세 보증금 대출이 결국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은 잘못된 실수요자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유는 실수요자라는 사람은 또 언제든 사실은 실수요자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실수요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는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 한도에서 약간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움직이게 만든 대책이고 그걸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전세는 실수요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버블을 만드는데 정말 크게 일조를 했죠. 많이 일조를 했고 또 이런 사회 문제는 예상이 되잖아요. 집주인들이 사실은 이 왜 전세금을 많이 받아 놓는다고 해서 이걸 돌려줄 방법이 자기 자본으로 돌려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이 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그 세입자를 새로 들이고 나서도 일부 몇 억을 또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돈을 갚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또 갭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던데 정말 위험한 일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갭 투자를 사실은 이게 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투자 그 시세의 목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 방식이 바로 갭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늘고 있다는 부분은 이게 뭐 생각을 좀 여러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매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갭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한테 내가 전세로 뭐 이만큼을 비용을 댈 테니까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매입하는 형태로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뭐 이런 거래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면면이 좀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 갭 투자가 늘어난다고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늘어난다가 아니라 네.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바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 집값이 내리고 뭐 하니까 그 전세금 이용해서 네. 그러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가장 최근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는 시기에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횡행을 했고 또 그 갭 투자의 어떤 이제 투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영끌 실수요가 있고 영끌 갭 투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끌 실수요 같은 경우는 뭐 전문직 뭐 어떤 자기가 어떤 실제로 좀 무리해서 집을 매입을 하면서 이제 소득을 통해서 이걸 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끌하신 분들이 있고 그거보다는 자금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갭만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집을 매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더 취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네. 지금 그렇다면 정상 최고 고점에서 한 70% 정도 빠진 게 정상화된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 집값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전세도 지금 우리 일반적인 그 평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더 떨어져야 정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세가 자체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이 거의 근접해 가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전세가는 사실은 이제 매매가와의 괴리 정도가 그렇죠.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건 전세가는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70% 정도 빠진다 그러면 전세가도 그게 상응하는 정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치만 이제 비율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